네, 제가 그동안 책을 여러 번 냈는데 출판사에서 책 제목을 마지막에 바꾸는 경우가 좀 있었어요. 그럴 때 보면 지나고 나면 좀 섭섭하더라고요. 그리고 제 생각은, 저자로서의 생각은 제목을 바꾸지 않았던 것이 더 나았겠다라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미래의 창에서 제목을 처음에 바꾸려고 하셨는데 나중에 원래 제목 그대로 AI 플러스 이코노미라고 해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김성옥 주관님 계실 텐데 1년 반 동안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랑 많이 이메일 왔다 갔다 하셨는데 하여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김성옥 주관님 어디 계세요? 숨어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많은 편집하신 분들도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부제는 이제 없애고 바꾸지만 더 많이 창조하는 미래의 창이 또 김난도 교수님 책으로 엄청나게 히트를 친 출판사이기 때문에 제가 제 책이 잘 팔려야 되잖아요. 또 좀 또 안 팔리면 미안한데 어쨌든 그렇게 됐고요. 제 소개는 뭐 제 이름이 그냥 인공지능이에요. 제 이경전을 이렇게 이응 이거 이렇게 하다 보면 인공지능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름은 그렇게 잘 안 되시죠? 그래서 저는 제 운명이 그냥 인공지능 하게 돼 있더라. 그다음에 저 밑에 이경전인데 뭐 어렸을 때부터 이제 이것이 경영의 전부다. 또는 이것이 경제의 전부다. 저는 대학 가기 전까지는 경영학이나 이런 걸 할 생각을 안 하고 갔거든요. 대학 들어가면서 어떻게 경영을 하게 됐는데 제 이름이 또 이경전이어서 이번에 이제 경제, 이코노미라는 말이 들어간 책을 처음으로 좀 내게 됐는데 어쨌든 뭐 운명적이다 이런 식으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런 장난을 많이 치는 사람이 이제 AI 학자 중에 더글라스 호프스테터라고 여러분들 뭐 게데레시어 바라는 책이 엄청 유명한 책이 하나 있고 또 최근에도 또 그분이 낸 책이 아마 번역이 됐죠. 그래서 게데레시어 바 이런 이제 아나그램 이런 장난을 이제 그 더글라스 호프스테터가 많이 하는데 하여튼 저도 한번 그렇게 해봤습니다. 이 책을 쓰게 된 건 사실 억지로 쓰게 된 거예요. 뭐냐면 너무 답답해서 썼습니다. 그러니까 AI가 마이너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사실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AI는 어떤 플러스의 효과를 내는 그런 것들인데 AI로 일자리가 없어지고 뭐 산업이 붕괴되고 앞으로 사회가 나빠질 것이고 그런 걱정을 하는 건 좋지만 그게 너무 지나친 것 같아서 제가 이 책을 쓸 수밖에 없었고 책 제목도 할 수 없이 AI 플러스 이코노미 영미권에서는 이 말이 좀 어색하게 들린대요. AI 플러스 이코노미 뭐 AI 더하기 경제란 뜻이야 뭐 그런데 할 수 없이 그냥 그렇게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그 의미를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자동화 같은 기술은 그동안 비용을 낮췄고 수요를 새롭게 만들고 욕망을 창조하기 때문에 결국 없애고 바꾸지만 더 많이 창조한다는 의미에서 AI 플러스 이코노미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AI가 이 내용은 제 책에 있는 글인데요. AI가 일자리를 없애고 욕구를 소멸시킬 거라는 어떤 디스토피아적인 전망은 인간 욕망의 어떤 생성력을 간과한 오해다. 인간의 욕망이라는 내용도 저는 욕망 전문가는 아니고 뭐 심리학도 잘 모르지만 조금 무리해서 그런 내용을 조금 적었습니다. 욕망에 대한 한 챕터가 딱 있었는데 우리 김성호 주관님이 또 싹 삭제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 책의 한 3분의 1은 삭제됐어요. 예, 왜냐하면 제가 또 편집자 한 분을 설득하지 못했다면 독자도 설득하지 못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꽤 많은 분량이 삭제되고 남아있는 책이 이번에 나온 책입니다. 그런데 좀 김이 샜어요. 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왜냐하면 이 책은 한 1년 반 전부터 준비했지만 이제 이 책의 원고가 완성된 건 사실 올해 2월이었고 이제 한 벌써 4, 5개월 지났죠. 편집 과정에서. 근데 그 과정에서 갑자기 제 책과 비슷한 내용이 많이 나온 거예요. 올해 언론에서 이거 보시면 파이낸셜 타임스에서도 AI가 뭐 잡을 없앤다는 단어, 이 미국 영미권에서는 자포칼립스라고 하잖아요. 자포칼립스가 잘못됐다. 여기도 블룸버그도 마찬가지고 월스트리트 저널도 마찬가지고 뉴욕타임즈도 마찬가지고 다 잡아포칼립스 또는 자포칼립스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형태의 뉴스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또 더밀크라는 언론 아시죠? 제가 참 존경하는 손재원 기자가 만드신 언론인데 작년만 해도 더밀크에서는 계속 AI가 일자리를 없앤다 하더니 올해 들어서는 뭐 보면 AI 일자리 종말론은 뭐 환상이다. AX에 보면 누구도 AI가 일자리를 뺏지 않는다. 또 옥스포드의 이제 카리사 벨리즈라고 2년 전에 한국에 왔던 젊은 여자 교수님인데 그분도
이제 AI 일자리 소멸 공포는 빅테크의 가스라이팅이다. 또 최근에도 저 월스트리트저널에 또 빅테크는 갑자기 말을 바꾸고 있다. AI가 잡을 없앤다라는 그런 말을 안 하고 있다. 또 여기 시샘 알트만도 또 AI가 인간 일자리 대체 못하고 있다. AI가 일자리 없앤다는 건 낡은 공포다. 그래서 사실은 좀 저는 김이 샜어요. 마치 제가 이러한 언론들의 내용들을 책으로 쓴 것처럼 느껴지지만 어쨌든 한편 다행이죠. 너무 작년까지는 너무 AI가 일자리 없앤다는 얘기가 너무 많아서 사실 제가 할 수 없이 이 책을 썼는데 올해는 이제 언론들도 조금 제 책과 비슷한 내용들의 얘기를 하기 시작하고 있다. 올해 국회에서 AI와 일자리 관련 토론이 열렸어요. 다른 많은 분들은 토론자가 한 6명 있었는데 4명은 AI가 일자리를 없앤다 그런 거예요. 근데 저는 일자리가 없애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했고 또 한 분이 있었는데 그 한 분이 누구였냐면 잡코리아 아시죠? 잡코리아가 최근 이름이 바뀌었죠. 워크스피어로 바뀌었는데 거기에 본부장님이 발표를 하는데 잡코리아는 많은 구인 공고와 구직 그 정보를 갖고 있는 회사잖아요. 거기서 발표한 겁니다. 대학생들한테 꼭 알려주고 싶은 내용이죠. 1번, 구인 공고는 줄어들지 않았다. AI가 지난 3년 반 동안, 뭐 그전에도 AI가 있었지만 3년 반 동안 챗GPT가 나오면서 AI 붐이 또 한 번 일어났는데 그럼 일자리가 줄어야 되는데 구인 공고가 줄지 않았다는 게 잡코리아의 발표라는 거죠. 두 번째, 구인 공고에 AI라는 단어가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즉 AI를 할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업에서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구인 공고의 특징이 있어요. 여러 일을 할 수 있다는 사람을 뽑겠다는 거예요. 총무회계만 하겠습니다. 저는 영업 마케팅만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 뽑는 게 아니라 난 총무회계도 하고 영업 마케팅도 할 용의가 있고 내가 그동안 어떤 회사에서는 총무회계를 했고 어떤 회사는 영업 마케팅 했다라던가 자기는 인턴을 2개 했는데 여기서는 총무회계를 인턴했고 저기서는 영업 마케팅을 인턴했다는 사람을 뽑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AI가 총무회계를 좀 도와주고 영업 마케팅도 좀 도와주기 때문에 이제는 멀티 펑션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것을 구인 공고에 나온다는 거죠. 잡코리아가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저 같은 교수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현재 그냥 데이터가 얘기해 준다는 거죠. 제 주변에 어떤 사람이 아이비리그를 나왔는데 아주 뭐 월스트리트에 아주 유명한 회사입니다. 거기에 인터뷰를 했는데 마지막 질문이 당신이 우리 회사 들어오면 AI로 우리 회사의 업무를 어떻게 혁신할 건가요? 라고 질문했대요. 근데 그 친구가 대답을 못했대요. 그래서 안 된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많은 데서 여러분 내가 어떤 회사에 잡 인터뷰를 하면 당연히 그 회사에 들어가서 AI를 활용해서 어떻게 그 회사의 업무를 개선시키겠다라는 얘기를 인터뷰에서 답을 하지 못하는 사람을 뽑기가 좀 부담스럽겠죠. 회사에서는. 그래서 사실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램프라는 회사가 최근에 발표한 자료인데요. 램프라는 회사는 많은 기업의 법인카드를 무제한으로 발급하는 회사래요. 그럼 회사가 100명의 직원이 있으면 100명한테 다 법인카드를 발급하는 거죠. 그럼 뭐가 좋죠? 이 회사가 쓰는 모든 지출을 이 램프라는 회사는 아는 거죠. 그런 미국의 핀테크 회사인가 본데 거기가 이코노믹스 랩이라는 경제연구소가 있어요. 거기서 최근에 발표한 자료인데요. 뭐냐? AI의 지출이 많은 회사일수록 고용도 더 많이 하더라는 내용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들 회사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회사에서 사업이 잘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사람 뽑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업 부서가 안 되면 마음 아프지만 그 회사를 접어서 뭔가 줄여서 비용을 줄여야 되는 게 회사고요. 회사는 AI로 사람을 자르지 않습니다. 단지 그 부서가 사업이 잘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도 한번 AI 때문에 일자리를 많이 해고한다는 뉴스가 났는데요. 그 기사의 내용을 한번 보세요. 내용을 보면 AI로 일자리를 줄인다는 얘기가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떤 부서가 지금 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정리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한번 그래서 제 책이 나온 지금 7월인데 많은 현상들이 이미 그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 책은 좀 김이 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책을 안 부셔도 돼요. 그래서 지금 예스24의 서평이
계속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불안한 심정으로 서평을 보고 있어요. 오늘 현재 26개가 올라왔는데 위로하는 책이라고 하더라고요. AI 시대에 사람들 위로하는 책. 저는 위로하려고 쓴 책은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뭐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죠. 그다음에 저는 과학과 사실에 기반하려고 쓴 책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AI의 어떠한 영향을 알려면 과거의 역사도 잘 알아야 되고 현재 사례도 잘 알아야 되고 현재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 그 다음에 인간이란 무엇인지를, 저는 인간 전문가는 아니지만 한번 그렇게 무리해서 적어본 겁니다. 그래서 1부는 역사 얘기죠. 1장은 이미지 산업의 변화, 이동, 음악, 언어. 그리고 5번째는 사실은 R&D 또는 연구, 계산 이런 건데, 저는 이렇게 5장으로 이렇게 했는데 출판사에서 이렇게 하고 2부로 옮기셨어요. 어쨌든 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5개 분야의 역사와 오늘과 미래를 한번 조망했어요. 그 다음에 생산과 소비의 미래, 그 다음에 휴먼 프리미엄, 그 다음에 이제 매칭, 또 여기 6장부터 9장은 이제 생산과 소비, 유통 이런 것이 어떻게 바뀔까를 했고요. 10장, 11장은 인간의 욕망에 관련된 내용, 이렇게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제 책을 한번 평가해보긴 좀 창피하지만 그래도 해본다면 저는 좀 재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스토리가 있다, 이 안에. 또 제 책에 보면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죠. 술자리나 이런 데서 친구들한테 얘기하기 되게 좋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몰랐던 사실이 꽤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생각이 확장되기를 기대하고 제가 써봤고요. 그걸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시면 좋겠다. 저 자동화의 과거, 역사, 그 다음에 거기서 현재, 미래를 얘기하려고 애를 썼고요. 그 다음에 생산, 소비, 유통의 미래, 그 다음에 인간의 욕망,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1장부터 5장까지는 좀 서술의 그 전략이 있어요. 처음에 어떤 고통, 자동화가 있기 전에 어떤 인간들이 겪었던 고통을 조금 서술했고요. 거기서 문제 해결 과정이 어땠는지, 그런 과정에서 자동화가 딱 탄생돼요. 카메라가 나오고 추궁기가 나오고 자동차가 나오고 막 그러죠. 인쇄술이 나오고. 그렇게 자동화 기술이 나오니까 다시 사람들이 막 우려하고 비난하고 공포를 가지고 오남용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규제해야 된다. 그런 과정에서 사람들이 점점 제도를 정비하고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얻고 거기서 직업과 산업이 발생하는 이런 과정을 1장부터 5장이 이런 전략으로 서술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례로서 그림과 이동, 음악, 텍스트, 계산 연구의 자동화를 했고요. 그렇게 해서 5장까지 본 다음에 6, 7장에서는 이제 생산의 변화와 어떤 기회가 있는가. 결국 생산 비용이 막 줄어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유통에서의 거래 비용, 경제학자들이 다루는 건 간단하게 말하면 생산 비용과 거래 비용입니다. 그래서 생산 비용이 바뀌고 거래 비용이 바뀔 때 이제 세상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AI로 어떻게 생산의 변화가 일어나고 유통의 변화가 일어날까를 제가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제가 생각나는 대로 제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했습니다. 거기서 일단 많이 참고한 게 여러분들 요즘은 많이 아시는 제본스 역설이죠.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메커니즘은 제본스 역설과 욕망 이 두 가지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 책을 읽다 보면 좀 지혜가 생기고 미래 전망을 또 읽다 보면 여러분들의 사업 모델이 떠오르고 오늘 뭐 주가가 완전 폭락했죠? 7천이 깨졌습니다. 마음 아픈 분들이 꽤 있을 텐데 또 한편으로는 거봐 무슨 삼전 닉스냐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뭡니까? AI의 극초기죠. 극초기. 아니 AI 시대가 왔는데 왜 엔비디아와 삼전과 닉스가 올라야 돼요? 그건 하드웨어 회사잖아요. 25년 전에 인터넷 붐이 일어났을 때 시스코가 시가총액 1위 했거든요. 이상하죠. 인터넷 시대가 왔는데 인터넷 회사에 장비를 제공하는 시스코의 시가총액 1위였지만 그 이후에는 이제 페이스북, 구글, 아마존, 이베이 이런 회사들이 시가총액을 주도한 거죠. 지금까지 어떤 하드웨어 회사들, AI 하드웨어 회사들이 주식시장을 주도하는 거는 정말 극초기란 얘기죠. 자, 앞으로는 이런 서비스 회사들이나 이런 AI로 진짜 변화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AI 지금 극초기의 현상들을 이해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제본스 역설은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석탄의 효율이 올라갔어요. 어느 날. 예를 들면 어떤 집을 따뜻하게 하는 그 기술이 석탄을 덜 써도 따뜻하게 된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석탄을 덜 쓰냐? 아니라는 거죠. 석탄을 쓰는 비용이 낮아지니까 석탄을 더 쓰게 되더라. 그것이 제본스가
발견한 제본스의 역설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걸 효율이 높아질수록 수요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늘어나게 되는 거죠. 자동차의 연비가 좋아지면 어떻게 됐습니까? 자동차를 덜 타냐? 더 탄다는 거죠. 뭐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은행을 보세요. 은행도 ATM 아시죠? ATM이 보급되니까 1960년대 이후에 보급되기 시작했는데요. 야, 이제 은행원들은 다 실직하겠구나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많은 은행들이 금전 출납 기능은 ATM에 맡기고 나머지 고급 기능, 뭐 대출이라든가 이러한 기능들을 은행원들이 하면서 지점 비용이 절감되니까 은행들이 지점을 확대한 거죠. 지점을 확대하는 바람에 이제 은행원들의 고용이 더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비행기 조종사도 마찬가지죠. 항공기들이 처음에는 한 대에 4명씩 탔어요. 요즘은 기술이 발전해서 2명 탑니다. 원래 1명 타도 되죠. 근데 그 한 분이 만약 갑자기 쓰러지면 조종할 사람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2명은 아직 타는 거죠. 2명이 타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파일럿은 많이 좋은 직업이 아니겠다. 일자리 많이 없어지겠다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비행기를 운행하는 비용이 더 줄어드니까 항공사들이 운행 스케줄을 더 늘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조종사가 부족해질 지경이 됐다. AI라고 해서 다를 것이냐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잘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가 욕망이 계속 올라간다는 거죠. 사실 이걸 배운 건 사실 유발 하라리한테 배운 거예요. 유발 하라리가 2016년에 제가 이 글을 썼네요. 호모데우스라는 책이 나온 지도 벌써 10년이 됐나 봐요. 거기서 유발 하라리가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 인류가 전쟁과 역병과 기근을 극복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인류의 새로운 꿈이 뭐다? 영생과 행복과 신성이라고 그랬는데요. 유발 하라리도 좀 틀렸어요. 전쟁과 역병과 기근을 우리가 극복했다고 그랬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생기고 그다음에 코로나 생기고 코로나19, 코비드19 생겼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 인류는 역병과 전쟁으로 고생하고 있죠. 기근은 뭐 한국은 없지만 또 기근이 있는 나라도 있고요. 어쨌든 우리가 점점 전쟁과 역병과 기근을 극복하게 되면 우리 인류는 좀 더 신처럼 살고 싶어 할 거다. 신이라는 게 뭐예요? 오래 영생하고 행복하고 신과 같은 좀 무소부재, 전지전능 이런 것들을 이제 유발 하라리가 예측을 했는데 결국 인간은 우리 파우스트라는 작품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욕망이 충족되면 그걸로 만족하는 인간이 아니죠. 거기서 또 다른 걸 찾아요. 우리 양희은 씨의 봉우리라는 김민기 작곡의 노래도 마찬가지죠. 봉우리에 올랐는데 또 허무해지고 그런 게 있죠. 인간의 욕망은 계속 될 것이다. 우리가 AI 시대가 돼도 달나라에 아직 못 가고 만병통치약이 아직 없고 사람의 마음을 여전히 알 수 없고 여전히 사람은 외롭다라는 거죠. 결국 그런 것들이 저는 앞으로의 계속 AI 시대에도 경제를 이끌어 나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죠. 여러 사례를 가지고 그냥 한번 보겠습니다. 앵그르라는 화가가 한 말이래요. 자연은 너무 복잡한 데 반해 손은 너무 느리다. 또 자연을 그대로 옮기는 작업은 고문이다. 화가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냐는 거죠. 이 외젠 들라크루아, 이게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이라는 작품인데요. 이분이 또 얘기해보면 스케치는 늘 본 것보다 가난하다. 나는 멋진 걸 봤는데 그걸 스케치하고 나면 너무나 약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홍상조 감독의 반반하시라는 영화 포스터인데 그 희미하게 쿠르베의 세상의 기원이라는 굉장히 야한 그림이죠. 근데 사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오르세 미술관에서 저 작품 봤다가 깜짝 놀랐는데 이 쿠르베도 비슷한 말을 한 거예요. 인간의 손은 항상 지연될 수밖에 없고 찰나의 진실을 붙잡으려는 화가의 시도는 본질적으로 패배할 수밖에 없는 투쟁이다. 이 시대를 한번 보세요. 1700년대, 1800년대죠. 이때 화가들이 내가 화가로서 뭔가 그림을 그리긴 하는데 이게 내가 맨날 지는 싸움을 하고 있네 라는 이런 고통을 느꼈다는 겁니다. 바람의 화원, 우리 문근영과 누구죠? 박신양, 열연한 그죠? 신윤복과 김홍도를 얼마나 멋지게 해석한 정말 제가 너무 좋아했던 작품인데요. 이분들이 다 화가죠. 하지만 사실은 지금의 국정 홍보처 같은 거죠. 이분들은 예술로서의 그림을 그린 게 아니라 왕의 행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린 일종의 카메라만, 지금으로 치면 KBS나
국정홍보처나 국정홍보는 없어졌지만 그런 국정홍보 기능을 담당하는 사실은 미디어, 언론인이었죠 사실은. 예. 이분들도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사실은 그걸 다 그 그림으로 그려야 되는 거예요. 이 그림은 화면이 잘 보이지 있습니다만 제임스 터너라는 사람의 작품은 미국 뭐 영미나 유럽의 박물관에 미술관에 가다 보면 많이 나오는 작품인데요. 이것도 지금 폭풍이 치고 막 이런 거죠. 이분이 그리려고 많은 이런 폭풍, 증기, 햇빛의 산란 이런 것들을 막 그렸는데 자기를 이제 한탄한 거죠. 이미 사라져버린 찰나를 비쫓는 붓질이다. 예. 안경은 너무 멋져가지고 이거 그려야죠. 그리다 보면 안경 없어진 거죠, 그죠? 예. 제주도에 가면 그 김영갑 갤러리 한번 가보셨나요? 그죠? 예, 김영갑 갤러리 저는 참 좋아하는 사진 작가인데 그분도 보면 참 일찍 돌아가셨지만 그죠? 얼마나 그 제주의 오름이라든가 그런 안개를 그리려고 얼마나 거기서 그냥 몇 시간씩 그 순간을 근데 그분은 사진가죠. 사진가니까 그 제주의 그 멋진 순간을 담을 수가 있었어요. 셔터로. 하지만 화가들은 참 이런 이때 다 카메라가 있기 전인 거죠. 그죠? 이런 고통이 있었고요. 정말 앞선 화가들은 어떤 일을 했냐? 이 페이르메일 아시나 보죠? 우유를 따르는 소녀인가요? 네. 이 경찰관과 웃는 소녀라는 작품이고요. 저건 피아노 레슨이라는 작품인데 후대 화가들 여기 보면 우리 옛날에 막 미술실에 배웠던 이런 원근법 이런 거 있죠. 이렇게 배웠는데 나중에 누구죠? 데이비드 호크니. 이 데이비드 호크니가 이분도 며칠 전에 돌아가서 몇 달 전 돌아갔죠? 네, 데이비드 호크니가 쓴 영화의 비밀이라는 책을 보면 야, 이거 페르메이르가 이거 카메라 옵스큐라 이런 걸 가지고 그림을 그린 거야.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 논란이 있는 거죠. 예. 어떻게 그 당시에 이런 분들이 이런 카메라 옵스큐라로 그림 그리는 게 어떻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떠세요? 네. 멋진 그림을 그리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요즘도 AI로 써서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고 음악을 만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호불호가 있죠. 뭐 지금은 뭐 쓰지 마라 써라 뭐 하지만 5년, 10년, 100년 후에는 그게 뭐가 중요하냐. 좋은 그림을 그렸으면 되고 좋은 글을 썼으면 되고 좋은 영화를 남겼으면 되겠죠. 지금도 우리 옛날에는 베르메르라고도 오늘날 베르메르라고 베르메르가 더 훨씬 더 영어로는 또 비어미어쯤 되죠. 근데 어쨌든 그다음 요 카메라 옵스큐라는 뭐냐면요. 이 카날레토라는 베네스의 화가가 썼던 이제 카메라 옵스큐라인데요. 예. 이 카날레토는 이런 식으로 이 베두타 경관화라는 장르를 개척했는데요. 너무나 사실적이죠. 이것도 다 카메라 옵스큐라로 비춰놓고 거기다가 밑그림을 그린 거예요. 카메라가 나오기 직전의 일들이죠. 그래서 이런 경관화가 막 팔리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이거를 이제 본 거예요. 그리고 베네치아 딱 가보면 어때요? 와 이거 나 옛날에 봤어. 예, 우리 늘 그러죠. 우리가 에펠탑을 가면 내 앞에 에펠탑이 있지만 와 맞아 내가 그동안 내가 수많은 텔레비전과 수많은 데서 봤던 에펠탑이 드디어 내 눈앞에 있구나. 예. 우리는 예전에 본 거를 보고 거기에 가는 거죠 사실은. 사실은 카날레토가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예. 좀 마치 엽서나 인증샷의 역할. 우리 옛날에 80년대 90년대 여행 가면은 거기서 엽서 사가 친구한테 보내죠. 아, 나 여기 왔었어. 네, 친구 되게 고맙죠. 친구가 어디 가서 저도 막 중학교 때 그런 엽서를 받아본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그 친구가 그 멀리 놀러 갔는데도 또 나를 생각했구나. 근데 요즘은 그걸 이제 그게 아니라 요즘 그냥 인스타그램에 올리죠. 자랑하는 거죠. 요즘 나 여기 갔었어. 여기서 맛집 먹었어. 하지만 사실 카날레토의 이 베두타라는 장르가 그런 역할을 이미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막 들끓은 거죠. 화가들의 고통, 또 화가들의 그런 활용. 예.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에도 이제 카메라 옵스큐라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뭐 많은 작가들, 페이르메이르나 아니면 카날레토도 이런 카메라 옵스큐라로 이제 그림을 그리다가 결국은 누가 발명합니까? 카메라 같은 거를. 결국은 다게르라는 사람이 발명하죠. 다게르가 직업이 뭐였는지 아세요? 오페라 극장의 화가였습니다. 여러분들 그 어디죠?
베로나 가보셨나요? 베로나 가면 밤마다 그 오페라를 하잖아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그때 제가 뭘 봤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베로나 보고 어떤 오페라를 보고 나서 이제 한 밤 12시에 끝나요. 그럼 밤 12시부터 이제 그 오페라 극장 옆에는 그냥 레스토랑들이 쫙 열립니다. 그때부터 이제 한 새벽 3-4시까지 마시는 거 이탈리아 사람들. 근데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다음날 다른 오페라가 열리는 것 같아요. 같은 극장에서. 오늘 만약 뭐 라보엠이 열렸으면 다음 날은 나트라비아타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야 장사가 되지 않겠어? 제가 베로나 일주일 갔는데 오늘 라보엠을 하고 내일도 라보엠을 하면 제가 베로나에 계속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만약 오늘 라보엠하고 내일은 나트라비아타하고 다음 날은 또 뭐 딴 거 하고 그러면 일주일 내내 오페라를 바꿔가면서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밤마다. 그렇다는 얘기는 오페라 극장에서 계속 그림을 그려야 된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뭐 치울 수도 있겠지, 치우고 다시 끼워 넣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다게르는요 오페라 극장의 화가였어요. 그림이 너무나 고통스러우니 결국 카메라를 만든 거죠. 네, 자동화라는 건 다 그런 거라는 거예요. 1839년에 만들어졌네요. 카메라가 대신. 근데 어떻게 됩니까? 화가 폴 돌라로스는 오늘부로 회화는 죽었다. 네, AI가 나오면 뭐 다 죽었다, 뭐 이제 일자리 다 없어진다는 얘기랑 크게 달라지지 않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사진을 찍으면 영혼이 빠져나간다 그래서 사진을 안 찍는 사람 인디안들 많이 그랬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영화 뭐죠? 황정민 나오는 곡성에 보면 뭔가 좀 사진을 찍는다는 얘기가 되게 불길하게 느껴지죠. 뭔가 영혼을 잡는. 예, 지금 또 같은 감독 영화가 지금 오픈되죠. 그죠? 호프? 그죠? 예. 어쨌든 이게 카메라가 지금 뭐 영혼이 빠져나간다 이런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아니 그 당시에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다음 딥페이크, 그죠? 요즘에 딥페이크 보세요. 링컨의 사진인데요. 링컨의 얼굴은 맞대요. 근데 밑에는 뭐예요? 링컨과 사실 라이벌이었던 존 칼문이라는 사람의 하나 작품에서 링컨의 모습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만 링컨이고 밑에는 저 하나를 그냥 붙인 거예요. 몸 따로 얼굴 따로. 결국은 우리가 AI는 딥페이크고 카메라는 진실을 보도하는 거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사람들은 영향해서 그 당시 19세기에서도 이미 카메라 나오자마자 이걸로 뭐 한 거예요? 딥페이크를 그때부터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진도 믿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또 우리 이미 보도됐더라고요. 한국일보. 더 재밌는 거는요. 프랑스 사람들이 이런 카메라를 만드니까 독일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 독일에 보면은 여기 지금 고시셰 차리툼이라는 그 다음에 또 라이프치거 안차이거라는 이런 언론에서는 뭐라 그랬냐. 프랑스 애들 이번에 또 사기치네. 이런 거예요. 그럴 리가 없어. 그런 기술이 나왔을 리가 없어. 그 다음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인간의 모습을 복제하는 기계가 나왔다고? 그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있다 하더라도 그건 불경스러운 거고 안 좋은 거야. 이렇게 신성모독이야 라고까지. 지금 AI로 어떤 걸 하는 거를 그런 어떠한 신성모독이나 이런 걸로 또 연결하는 분들도 있겠죠. 보들레르도 나르시스처럼 하찮은 제 모습을 금속판 속에 들여다보는 광기에 빠졌다. 찰나를 기계로 박제하는 행위가 예술의 영혼을 죽일 것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새로 나온 그 카메라 기술에 대한 상당한 비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비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되게 적응을 잘했어요. 여기 칼 페르디난드 스텔츠너라는 사람인데요. 자기 부인의 사진을 찍은 거예요. 이 사람은 초상화 세밀한 화가로 출발했는데요. 다게르타입, 이 새로운 프랑스 사람이 만든 카메라를 발견하면서 아예 파리로 가서 그걸 배워요. 그래서 다시 함부르크로 돌아와가지고 이제 화실을 배역했던 거를 다시 사진관을 배역하는. 또 독일 최초의 초상 사진가가 됩니다. 그 당시에 이 사람이 그랬던 거고요. 이건 원래 아돌프라는 사람, 아돌프 웨젠 비스데리가 발명한 건데 이 카메라 사진 한 장 얻는 게 되게 비쌌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여기는 렌즈가 지금 4개죠, 그죠?
이걸로 찍으면 8장인가가 한 번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진 가격이 되게 싸진 거죠. 그걸로 나폴레옹 3세가 저런 8장 사진을 딱 찍어. 그리고 어떻게 돼요? 황제가 저 사진 찍게 되니까 이제 대중들은 그거 따라하죠. 그러니까 이제 저런 명함판 사진이 이제 완전히 열풍을 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이제 카메라에 열광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처음에 이런 경관을 그렸지만 나중에는 인상파라든가 입체파라는 뭐 이런 다 알고 계시는 방식이고요. 또 라이프 같은 이런 사진 위주의 잡지가 나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알폰스 무아 최근에 했었죠. 여의도의 더현대에서 알폰스 무아전 했는데 거기서 나오죠. 사라 베른타르트라는 아주 당시에 아주 최고로 유명했던 연극 배우의 이제 그림을 포스터로 만들어서 이게 그냥 파리의 전역에 붙으니까 파리 전체가 그냥 미술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한테 새로운 경험을 인쇄된 사진 또 인쇄된 그림의 어떠한 것이 도시를 바꾸는 그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되죠. 어떻게 되니까 사진술이 나오면서 이제 여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이가 소포, 에펠탑 왜 가고 싶습니까? 누군가의 사진을 봤죠 우리가. 네. 그죠? 뭐 북극의 오로라 왜 가고 싶어요? 누군가의 영상을 봤어요. 네. 사진술의 등장은 전혀 없던 여행을 부흥시켰고 이미지 위주의 잡지, 또 영상산업, 관광산업, 미디어, 스타, 존 F 케네디 이전에는요 미국 대통령이 별로 유명하고 힘이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 하면 어떤 느낌 나세요? 라디오에서 국민 여러분 이러면서 네. 그 뭐예요? 이승만은 라디오 시대. 근데 우리가 존 F 케네디 하면 좀 멋있게 생긴 그 다음에 또 달라스에서 막 암살당하는 뭐 제클린이 막 울고 영상이죠 다. 네. 그리고 그걸로 우리가 유명 정치인들 뭐 마릴린 mon로 이런 것도 마릴린 mon로 이전에 훌륭한 어떤 연예인도 많았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사진이 별로 없는 거예요. 하지만 마릴린 mon로는 엄청나게 사진을 찍었죠. 네. 결국 엔터테인먼트도 나오고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것이 과거와 현재라면 앞으로 이미지 생성 AI가 어떤 새로운 일자리나 산업이 나오게 될 것인가? 설명 산업이 나올 수 있다. 저희 경희대 학생들이 생성 AI 수업을 들었는데 제가 오늘 그 그림을 못 찾아서 못 갖고 왔어요. 어떤 학생이 어떻게 했냐면요. 재무제표 여러분들 보시면 잘 보여요? 숫자만 있고. 근데 재무제표를 딱 AI가 읽어가지고요. 부채가 많으면 거기다 막 쇠공을 달고 걷는 걸로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 너 이 회사는 운영하기 되게 힘들다. 부채가 많다. 그 다음에 성장률이 높으면 막 날개를 달아가지고 막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그 재무제표의 모습들을 AI가 저절로 이미지를 생성하니까 사람들이 재무제표를 쉽게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근데 또 어떤 학생은 뭘 했냐면 어떤 계약서, 우리 여러분 계약서 막 읽어보세요. 근데 그 계약서를 생성 AI로 바꿔가지고 웹툰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 이 계약서 사인하시면요 나중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웹툰, 8컷짜리 웹툰으로 만들면 사람들이 계약서에 있는 독소 조항을 보면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한 글자를 이미지로 만들고요. 또 그리프 테크놀로지라고 하죠.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죽었을 때 또는 내가 살아있을 때도 그런 것들 대비하는 거. 또 앞으로의 어떤 회사의 이미지도 어떤 포스트 버벌 커뮤니케이션 될 수 있다. 그래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미지로. 일단 정치가 이렇게 바뀔 것 같아요. 우리 이제 2028년 총선이 있고 2030년 대선이 있는데 다음 총선과 대선은 이제 AI 선거가 될 거라고 하죠. 많은 정치인들이 영상으로 자기가 집권했을 때 내가 이 지역구의 국회의원이 됐을 때 이 동네는 이렇게 바뀔 거예요라고 이미지와 영상을 보여주는 국회의원이 있을 거고 반대로는 제가 만약 되면 이렇게 망가질 거야 라고 영상을 또 보여주는 사람들도 있겠죠. 영상과 영상으로 이제 싸우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생성형 소비라는 거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월드컵이 다 끝나가네요. 슬프죠. 이제 4경기밖에 안 남았습니다. 4강전 2개, 3, 4위전 하나, 결승전 하나.
2년 전 파리 올림픽에서 MBC 방송국, 미국의 MBC 방송국은요, 5,000시간을 카메라맨들이 찍어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올림픽에서 여러분들 모든 정보에 관심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야, 오늘 한국 체조 어떻게 됐어? 이렇게 물어보면 얘가 그 5,000시간의 영상 중에서 생성해내는 거예요, 하이라이트. 그래가지고 700만 개의 하이라이트가 나온 사례입니다. 지금 월드컵도 미국의 MBC 방송국은 이걸 하고 있어요. 우리는 한국 사람이라서 못 쓰죠. 만약 여러분들이 VPN으로 미국 IP로 만들고 MBC 방송국의 피코크라는 서비스에 구독을 하면, 넷플릭스 구독하듯이 하면은 월드컵 경기에 대해서 야, 보지니아 골키퍼가 선방한 것만 다 하이라이트 만들어줘. 아르헨티나전, 스페인전 다 만들어줘.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 MBC 방송국은 갑자기 트래픽을 그동안 유튜버한테 뺏겼던 걸 다시 가져오게 되죠. 그동안은 소비자들은 어떤 하이라이트나 스포츠를 보려면 MBC 방송국으로 가는 게 아니라 유튜브로 가요. 유튜브에 가서 치죠. 보지니아 골키퍼. 그러면 고객들의 요구를 유튜브는 알지만 MBC 방송국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자기 컨텐츠에다가 AI를 적용하는 서비스를 해버리면 고객의 요구가 유튜브로 가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 와서 피드백이 된다는 거죠. 지금 파티클 뉴스라는 새로운 뉴스 사이트인데요. 여기는 뭐냐면 어떤 하나의 뉴스를 초등학생이 볼 때랑 대학원생이 볼 때랑 다르게 표현하는 거죠. 언어가 다르게. 우리 어렸을 때 소년중앙일보, 소년동아일보 같은 게 있었죠. 같은 신문이어도 소년판이 있고 어른판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이것을 남자가 보냐 여자가 보냐 어느 나이가 보느냐에 따라서 컨텐츠를 같은 뉴스라도 바꿔 표현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좌파, 우파, 보수, 진보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컨텐츠를 주면 이거와 반대되는 정치 성향의 어떤 의견을 옆에 AI가 요약해 준다는 거죠. 어떤 언론이 어떤 특정 정파에 가깝다 그러면 장사가 덜 되겠죠. 아무래도 다른 쪽 사람들은 잘 안 볼 테니까. 그 다음에 그 언론의 기사도 믿지 않겠죠. 현재 언론이 그렇게 돼 있지만 지금 이제는 AI로 인해서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쇼러너라는 사를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책에는 없는 사례입니다. 텍스트 명령어만 좀 몇 개 넣으면 나만의 애니메이션 영상이 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AI 업계의 넷플릭스다. 앞으로 넷플릭스도 벌벌 떠는 거예요.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유튜브에 가보세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맞춤형 영상이 하나라도 있나요? 나를 위해서 만들어준 영상이 있어요? 제로죠? 넷플릭스에 제로죠? 나를 위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대중적 작품을 나보고 보라고만 추천하고 있죠. 하지만 사람들은 점점 더 까다로워져서 내가 원하는 거.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 여기 수능에 가서 뭔가 영상을 만들면요, 그걸 또 여러분들이 또 고칠 수 있어요. 내 얼굴 그대로 막 넣어버릴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생산을 만드는 거죠. 옛날에는 넷플릭스나 유튜브가 지금까지 우리의 참여를 우리는 기껏해야 참여 댓글이죠. 넷플릭스는 댓글도 못 달죠. 참여라는 게 거의 제로죠. 하지만 이제 AI 시대에서는 우리가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거죠. 지금 드림 플레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여러 크리에이터들이 다른 AI 모델을 사용해가지고 여기다 영상을 업로드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이거를 또 다시 가져갈 수도 있고 그걸 다시 리메이크할 수도 있는 이런 형태로 계속 앞으로 AI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에이전티오라는 건 뭐냐면 그동안은 우리가 인플루언서가 있으면 인스타그램 보다가 이 사람 우리 회사 제품 광고해주면 참 좋겠다 하면 이 사람한테 DM 보내고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어렵게 인플루언서와 광고주가 섭외가 되는 상황인데 에이전티오는 이런 인플루언서와 광고주 사이에 클릭 몇 번으로 쉽게 계약이 일어나게 하는 그런 거죠. 또 델타이 이런 거 뭐냐면요. 아놀드 슈발제거라고 있는데요. 사용자의 지식이나 대화 스타일이나 목소리를 그대로 복제해서 24시간 나 대신 소통하는 거예요. 유튜버가 부러운 이유가 뭐죠? 내가 잠을 자도 돈을 벌잖아요. 많은 분들이 유튜버 꿈이죠. 2007년에 유튜브가 구글에 2조에 인수됐거든요. 그때 마운틴뷰 구글 캠퍼스 가보면 모래가 날리는 그런 그냥 허허벌판이었습니다. 그때 만약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좀 관심 갖고 유튜버가 됐으면 지금 신나겠죠. 지금 해야 될 일이 뭐죠?
이런 것들에 신경 쓰여져. 나의 분신, 나의 챗봇, 나의 에이전트를 만들어서 나대시 소통해서 내가 자는 동안에 얘가 일하는 거죠. 근데 얘는 베트남어도 하고 인도네시아어도 하고 필리핀어도 다 해요. 내가 영상을 만들어봤자 지금은 뭐 자막이나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은 이제 언어 장벽이 없죠. 이렇게 이제 발전하다 보면 앞으로는 휴머노이드가 된다는데 아직까지는 영화의 내용이죠. 원더랜드 보면 탕웨이가 죽었죠. 죽었는데 아이가 어리니까 아이한테 충격을 주지 않기 위해서 탕웨이는 계속 외국 출장을 간 일하는 엄마로 나오죠. 그래서 그 AI가 아이랑 얘기하면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또 블랙미러의 비 라이트 베이라는 거 아주 유명한 에피소드죠. 어느 날 남편이 죽었어요. 그래서 막 슬퍼하고 있는데 언니가 야, 네 남편 채팅한 거랑 영상 다 모으면 챗봇이 만들어준대. 그래서 긴가민가해서 그냥 한번 해줬더니 어느 날 갑자기 누가 말을 걸죠. 근데 남편 말투랑 똑같아요. 그래서 막 채팅 한참 하다 보니까 너 돈 조금 내면 너랑 나랑 이제 목소리로 대화할 수 있어. 그래서 돈 더 내요. 그래가지고 돈 냈더니 이제 목소리로 통화하니까 더 막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임신이 됐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죽기 전에 남편의 아기를 갖게 된 거예요. 더 이제 남편한테밖에 의지할 수가 없죠. 근데 그 남편 로봇이 또 그래요. 너 돈 더 내면은 내 로봇을 또 살 수 있어. 그래서 또 돈 더 냈더니 로봇이 집에 이제 배송되어 오죠. 그래서 거기다 수액을 막 부어가지고 욕조에 누워있는 로봇에다가 막 수액을 부었더니 얘가 이제 일어나서 빡 나온 거죠. 그래서 한 달은 행복해요. 성적으로도 막 만족해요. 근데 몇 달 살다 보니 얘가 로봇이 아니, 얘는 내 남편이 아니라 그냥 나한테 복종만 하는 기계다. 그래서 어디 가죠? 세븐 시스터즈라는 그 영국의 유명한 그 절벽에 가가지고 그 남자 로봇한테 뛰어내려 그러죠. 그랬더니 남자 로봇이 안 뛰어내리면서 막 울죠. 나 뛰어내릴 수 없어, 무서워. 막. 그러면서 근데 이 부인이 그러죠. 야, 네가 내 남편이었으면 지금 나한테 엄청 화냈을 거야. 내가 널 뛰어내려는데 넌 기껏해야 울고 있니? 날 욕해야지. 말도 안 된다고. 그래서 그 다음 장면이 뭐죠? 한 5년 후 돼요. 이제 아이는 태어났고 그 로봇 남편 로봇은 다락방에 들어가 있어요. 사다리를 주지 않으면 내려올 수도 없게 해놨어요. 근데 5살 먹은 딸은 이제 자기 생일이었는지 아빠 생일이었는지 생일 축하한다고 제 로봇 아빠도 좀 내려오라 할까? 그런데 이제 사다리 돼가지고요. 아빠 로봇 내려오게 해요. 그러니까 그 부인한테는 그 로봇은 이제 룸바에 불과한 로봇 청소기에 불과한 그런 다락방에 그냥 방치해야 될 기계. 아이들은 5살이니까 아직 모르죠. 고민 정도 껴안고 자는 애들이니까. 근데 이 며칠 전에 좀 개봉돼 있죠. 상자 속의 양. 제가 너무 좋아하는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또 새로운 영화인데 이거는 개봉된 영화이기 때문에 제가 스포일러를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래도 또 진보된 휴머노이드에 대한 이야기들이죠. 이렇게 되다 보면 근데 제 책에 보면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작가는 사실 밀랑 쿤데라인데 밀랑 쿤데라의 불멸이라는 소설이 있죠. 밀랑 쿤데라의 불멸에 대한 내용을 조금 넣습니다. 그래서 밀랑 쿤데라에게 있어서 불멸이라는 것은 생물학적 수명의 연장이 아니라 타인의 기억 속에 남는 방식이다. 너무 똑똑한 것 같아요. 저도 보니까 밀랑 쿤데라가 비판할 만한 인간이더라고요. 저도 지금 노력하는 이유가 뭐예요? 불멸을 꿈꾸며 막 책도 내고 세상에 좀 기여한 어떤 학자로 남으려고 막 애를 쓰고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이 글을 읽어보면 모든 게 허무하던데요. 난 불멸을 꿈꾸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왜? 살아남는다는 것은 결국 끊임없이 오해받을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다. 그래서 디지털 영생이나 기억 보존 기술은 오히려 우리의 불안을 더 증폭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불멸을 꿈꾸기 때문에 지금의 오늘의 나의 행동이나 모습이 진정한 내가 아니라는 거죠. 남한테 보여주기 위한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불멸이라는 건 자아의 영원한 승리가 아니라 자아가 이미지로 변질돼서 타인의 소유가 되는 과정이다. 사실 모르겠어요. 밀랑 쿤데라는 그래서 많은 대부분의 인터뷰를 거절하고 조용히 돌아가셨죠. 한 2, 3년 전에 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아주 통찰을 주시긴 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밀랑툰다라 같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불멸을 꿈꾸고 어떻게든지 뭐 해보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히어 래프터라는 영화도 나오고 맷 데이먼 나온 그다음에 뭐 스토리파이 같은 회사는 전 링컨의 그런 홀로그래스 같은 것도 만들고 아직은 뮤지엄 단위에서 과거의 어떠한 인물들이 현재 살아있는 것처럼 대화하는 사람들은 가짜인 걸 알죠. 알지만 우리가 어느 뮤지엄에 갔으니까 그 사람과 또 대화를 해볼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겠죠. 책에는 제가 히어래프터.ai라는 회사를 소개했는데 그 회사가 그 사이에 망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왜 망했나 제가 분석을 찾아보니까 아직은 개인단에서 어떠한 그 개인의 돌아가신 개인을 추모하는 일은 아직은 그렇게 돈이 되진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뮤지엄 정도에서 하는 거는 가능한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와 A라는 회사도 나왔고요. 나의 어떠한 분신을 만드는 살아있을 때 죽은 사람을 그냥 우리가 만드는 거 말고 내가 살아있을 때 아까 델파이라든가 유아 AI처럼 나의 분신을 만들려는 시도는 계속 되고 있다. 그 정도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히빈 다이멘시 I am your man이라는 번역된 한국어로 번역된 영화죠. 번역이 전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I am your human이라고 번역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너무 좋은 영화죠. 꼭 보십시오. 재밌게 보게 하기 위해서 스포일러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다음 책에는 이 내용도 좀 들어갔고 저희 2050이라는 약간 B급 영화스러운 그런 영화지만 또 책에 되게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어떤가 2050년쯤에 우리가 살아있다면 그때 AI 로봇을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로 둔 사람과 인간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둔 사람 어디가 더 럭절일까요? 좀 분위기 파악 잘 되시네요. 네, 인간인 것 같죠? 네, 책에 그런 내용을 좀 썼고요. 왜냐? 시간만 되면 이 영상도 틀어드리고 싶은데 좀 오래된 영상이긴 합니다. Do You Love Me라는 노래인데 두 남자가 당신은 나를 사랑하냐고 물어보고 Yes I do 이러한 되게 재밌는 비디오입니다. 여기서 영감을 받았어요. 사실 장정일 작가님이 저한테 알려준 노래인데 이런 노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책에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 로봇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데리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Do you love me 하면 얘는 무조건 여보한다고 하겠죠. 하지만 인간은 오늘 사랑한다고 해도 내일 또 갑자기 마음이 변할 수 있고 내가 뭐 좀만 잘못하면 또 막 섭섭해할 수 있는 그런 존재잖아요. 어떤 게 더 럭절입니까? 네,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휴먼 프리미엄의 시대가 올 것이다. AI가 많아져도 어떠한 물건이든 어떠한 서비스든 어떠한 남자친구 여자친구든 결국 사람을 또 택하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돈 거예요. 지금 한 바퀴 돌았는데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 논리를 알았죠. 아까 고통에서 자동화 뭐 이런 필경사들 그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다음에 2차 대전 당시에 이렇게 포탄 계산하는 문주예요. 이거 다 지금 이제 컴퓨터가 하죠. 그죠? 상당히 고통스러운 작업이었다는 것입니다. 음악은 어땠습니까? 에디슨이 축음기를 만들기 전까지는 음악가는 돈을 벌려면 어딘가 연주회 가서 자기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음악을 해야 되지만 돈이 되는 거죠. 저도 지금 옛날 음악가의 수준의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어요. 그죠? 여기 제가 오늘 안 오면 저는 빵이에요. 그죠? 그래서 저는 빨리 저의 또 AI 에이전트, 피지컬 에이전트를 만들거나 저희 제자분들이 많이 활동해야죠. 우리 김남도 교수님 제일 부럽잖아요. 김남도 교수님 트렌드 코리아 매년 내고 늘 여기서 김남도 교수님만 강의하지 않아요. 그 제자들이 또 와가지고 강의하고 전국 방방곡곡을 제자들이 강의하더라고요. 뭐 꼭 김남도 교수님처럼 돼야 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음악가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음악가들이 이렇게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어떻게 됐죠? 그 다음에 책에서 나오는 그림이지만 뉴욕의 도시는 이렇게 말똥으로 보세요. 뉴욕에 20만 마리가 있었는데 하루 10kg을 똥을 쌌대요. 하루에 2,000톤인 거예요. 2,000톤. 그 말이 죽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 개나 고양이 죽으면 그래도 들어가지고 어디다 묻어주는데 말이 죽으면요
들 사람도 없어요. 끌 사람이. 그거 어떻게 돼요? 그냥 방치해야 돼요. 굉장히 끔찍했다는 거죠. 하일이 오죽하면 저거 피하려고 만든 거라는 썰이 있죠. 여러 가지 설명이 있습니다. 책에도 소개되는 내용인데, 인쇄술이 나왔을 때 많은 필경사들, 여러분 필경사 바틀리라는 연극 판소리도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박인혜 씨가 만든 그런 필경사에 대한 얘기들인데, 필경사들은 처음 인쇄술이 나왔을 때 펜은 천여고 인쇄기는 창녀. 이제 무지랭이도 책을 읽는다. 한탄을 한 거예요. 그동안은 그냥 승려, 수도사 이런 훌륭한 사람들만 책을 읽었는데 이제는 무지랭이도 책을 읽는 시대가 됐구나. 한탄을 했어요. 추공기를 처음 만든 에디슨은 처음에 이걸 음악에 쓸 거라고 생각 안 했다는 거죠. 유언 같은 거, 중요한 말을 녹음하는 데만 쓰지 음악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게 나오자마자 이 필립 수자라고 미국의 행진곡 작곡가인데요. The Menace of Mechanical Music이라는 글을 의회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기계 음악의 폐해. 막 반대한 거예요. 왜 반대했을까요? 자기한테 돈이 안 됐어요. 이 사람 너무 유명한 음악가여서 자기 행진곡을 엄청 LP로 만들어서 팔았어요. 회사들이. 근데 회사들이 진짜 못했죠. 10원도 안 줬어요. 왜 안 줬을까요? 저작권이 그때 제대로 법으로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분노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결국 어떻게 됐냐? 작곡가의 음악으로 LP를 팔면 돈을 주는 게 지금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거조차 안 됐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반대하죠. 지금 AI를 많이 반대하는 분들도 사실은 그런 거죠. 나한테 뭔가 돈이 안 돼. 그럼 당연히 저 같아도 반대하겠어요. 그죠? 하지만 점점 제도를 바꿔나가면 좀 더 포용적인 제도를 만들어가면서 그렇게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분도 돌아가셨죠? 미야자키 하나요? 돌아가셨나요? 아닌가요? 네, 죄송합니다. 딴 분이 돌아가셨죠? 그 음악 누구죠? 네, 그분이 돌아가셨죠? 유이치 사카모토? 네, 그분이 돌아가셨고, 죄송합니다. 미야자키 안 돌아가셨는데, 이분도 이제 AI가 만든 그리고 우리 한참 이거 지브리 많이 했잖아요, 그죠? 모든 카톡 프로필, 페이스북 프로필에 사람들이 다 지브리를 넣은 게 한 2년 전쯤 되죠? 네, 사람들은 신나게 하는데 미야자키 하야오는 삶에 대한 모독이다. 네, 한편 이해가 되긴 하지만 또 한편 아담 스미스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세상의 가장 훌륭한 예술가는 사람들의 취향을 타락시키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신데사이가 처음 나왔을 때도 신데사이가 개입니다. 지미 페리지 누군지 아세요? 젊은 분들은 모르죠? 레드 제플린의 아주 유명한 멤버고 그 다음에 브라이언 메이 누구죠? 퀸의 멤버죠. 다 이제 그냥 할아버지로 되셨네요. 이분들이 AI will destroy future of art. 예술의 미래를 파괴할 것이다. 이런 오록을 다 남기셨는데 어떻게 나중에 보죠. 이제 결국 어떻게 될 건지 좀 두고 봐야 되죠. 우리는 이제 이런 세계를 사는 거예요. 20, 30년 잘 사시면서 과연 이분들의 걱정대로 될 거냐 아니면 지브리가 더 발전해서 사실 솔직히 지브리가 몰랐던 사람들 많았잖아요. 또 생성 AI 때문에 지브리를 알게 되고 지브리를 더 좋아하게 됐을 수도 있다고요. 사실은. 이런 처음에 마차가 나왔을 때, 자동차 나왔을 때요. 많은 사람들이 저 자동차 안에 말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했대요. 그렇지 않아요? 평생 마차를 봤어요. 근데 어느 날 말이 없는 어떤 차가 막 달려요. 그럼 당연히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그 당시에 말도 놀랐대요. 왜? 말이 아닌 놈들이 빨리 뛰니까.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자동차에 할 수 없이 말머리를 붙이고 다녔대요. 말도 놀라지 말고. 어떤 사람들은요, 그래도 자동차가 뭐야, 말이 끊어야지. 그래서 조심도 발로 가살려요. 이런 사람은 말 모양의 기계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저기 증기기관으로 움직여요. 가긴 가요. 네. 차는 그래도 많이 끌어야지. 네. 이런 어떤 전통적인 생각을 했던 겁니다. 네. 우리가 처음에 뭔가를 나오면 이게 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볼게요. 네. 사실은 인공지능을 많은 사람들이 사람 같은 기계를 만든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AI 교과서 여러분들 한 권을 읽어야 되면 무조건 저 교과서거든요. 1995년에 나온 러셀과 노빙이 쓴 책입니다. 지금 4판까지 나와 있는데요. 이 책의 챕터 1에 이 모양이 나와. AI란 뭐냐? 생각하는 기계를 만드는 거냐? 행동하는 기계를 만드는 거냐? 사람 같은 기계를 만드는 거냐? 합리적인 기계를 만드는 거냐? 그럼 이 책의 저자들은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기계를 만드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되게 이상하죠? 여러분들은 사람처럼 생각하는 기계 아니야? 네.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능이라는 건 뭐냐? 성공적인 행동을 산출하는 것이다. 여러분 챗GPT가 어떤 기계인 줄 아세요? LLM이라고 그러죠? LLM은 n개의 토큰을 집어넣으면 가장 그럴듯한 n+1번째 토큰을 생성하는 기계에 불과합니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 n이 오늘 현재 몇 개죠? 여러분들 챗GPT한테 몇 글자까지 집어넣을 수 있죠? 오늘 현재 100만 글자입니다. 100만 글자. 불과 3년 반 전에는 한 8천 글자밖에 안 됐어요. 근데 매년 5배씩 증가해가지고 오늘 현재는 100만 글자죠. 그래서 오늘 현재 필요한 인재는 뭐냐? 이 문제를 100만 토큰, 100만 글자로 AI한테 설명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 설명 문서를 AI한테 제공하고 그래서 목표 달성 기준과 평가용 데이터를 제시하면 현재 AI는 IQ 한 148이죠. 수백 개 박사학위를 가진 수준이죠. 얘가 일을 시키는. 결국 이런 AI한테 일을 잘 시킬 수 있는 사람이 인재라는 거죠. 그래서 반복적인 실험이나 작업을 AI한테 시키고 인간은 전략을 설계하고 결과를 해석하고 검증하는 그런 일을 이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중학교 때 애플 컴퓨터를 처음 봤는데요. 보는 순간 저 안에 분명히 사람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사람이 있지 않고서는 제가 헬로라고 했는데 제가 헬로라고 하는 거예요. 프린트 선생님이 프린트 헬로라고 치래요. 그래서 제가 쳤더니 얘가 헬로라고 하는 순간 제가 정말 깜짝 놀랐죠. 이 안에 사람이 들어있구나. 아까 뭐가 똑같아요? 자동차 안에 말이 들어있는 건 똑같다고. 근데 제가 이 무지 목매를 어떻게 깨쳤죠? 컴퓨터를 배우다 보니까 컴퓨터라는 건 그 안에 사람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있고 운영체제가 있고 뭐 MS 도스라는 게 있고 베이직이라는 프로그래밍 랭귀지가 있어서 이걸 내가 치면 그에 대답하는 기계일 뿐이다. 여러분 지금도 AI가 되게 사람 같고 그럴지 몰라요. 그죠? 왜? 그 원리를 잘 이해 못하시면 사실 저 중학교 때나 크게 다름없죠. 이런 의인화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지만 무지의 소산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을 날렸을 때 처음에 어떻게 날고 싶었죠? 새처럼. 날개를 막 붙여가지고 날려버렸어요. 대부분 다 떨어져 죽었죠. 네. 인공이라는 단어는 뭡니까? 아티피셜, 인공. 사람이 만들었다는 뜻이지 사람을 닮았다는 뜻이 아니죠. 인공위성이 사람을 닮은 위성입니까? 사람이 만든 위성입니까? 사람이 만든 위성. 항공공학의 정의에 새처럼 나르는 비행기를 만든다고 써있나요? 아니죠. 근데 왜 인공지능을 자꾸 인간처럼이라고 막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인공지능의 정의에 인간처럼이라는 단어는 불필요하다. 인간보다 잘한다, 인간의 총합보다 잘한다 이런 것들도 사실은 과도기에 지금 우리가 있기 때문이다. 마치 어떤 시대와 비슷하다? 아까 막 이런 시대와 비슷한 거예요. 지금 AI에 대해서 막 오해하고 무서워하고.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됐죠? 영국에는 적기조례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자동차가 있으면 그 앞에 몇십 미터 앞에 사람이 빨간 깃발을 듣고 걸으면요. 사람보다 더 먼저 가면 안 돼요. 왜? 말들이 놀랄까 봐. 그러니까 어떻게 영국에서 자동차 산업이 발전하지 못하고 결국 미국에서 헨리 포드가 나와서 3개월치 월급만 모으면 살 수 있는 자동차 T모델이라는 걸 발표하면서 미국의 중산층들이 3개월 월급만 모으면 자동차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직장에서 이제 멀리 살아도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서버브라는 데서 살게 되죠. 교외에 살게 돼요. 좋은 데서. 그 직장에서 머니까 운전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직장을 옮겨도 돼요. 다른 직장으로. 그게 어떻게 됩니까? 월급, 임금 협상이 더 가능해져요. 옛날 같은 자동차도 없으니까 회사 근처에만 살아야 돼요. 그래서 결국 미국의 중산층들이 부자가 되기 시작한 것은, 중산층이 된 것은 자동차의 발명이라는 거죠. 근데 샌프란시스코에서 웨이모가 처음 밀렸을 때 막 사람들이 원불러서 올려놓고 많은 시위를 하고 막 불 지르고 차에다 그랬습니다. 사실은 그 올바르지 못한 행동이죠. 남의 재산인데.
사실은.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신기술에 나왔을 때 일어나는 그런 저항이다. 음악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아시죠? 파바로티 앤 프렌즈. 예, 파바로티도 돌아가셨죠. 우리 스팅이네요. 루치오 달라인데요. 루치오 달라가 만든 음악이 카루소라는 노래 아시죠? 너무 좋죠. 그 카루소라는 곡이 뭡니까? 엘리코 카루소라는 이 가수인데 이 가수가 녹음이 가장 수창의 성악가 100만 장을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추궁기가 카루소를 만들었냐, 카루소가 추궁기를 만들었냐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 전에는 음악가들이 이렇게 돈을 버는 사례가 없었죠. 하지만 이제 음반을 팔면서 이런 부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새로운 작가도 마찬가지죠. 인쇄술이 있기 전에는 작가라는 직업은 없었어요. 왜? 책이 카피되지 않으니까. 오늘 미래의창 출판사도 사실은 인쇄술 덕분에 나온 뉴 비즈니스 모델인 거죠, 사실은. 몇 학년밖에 안 된 모델이에요. 예전에는 없었어요, 인쇄술 이전에. 찰스 디킨스나 듀마 같은 베스트셀러 작가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요즘 이제 AI가 글을 쓰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조선일보가 모든 기사, 하루에 700개의 기사를 다 영어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조선데일리라는 게 생겼죠, 작년 9월에. 일주일 만에 태국에서 연락이 왔대요. 모든 기사를 태국어로 해달라. 왜? 태국에서도 한국 뉴스, 동아시아 뉴스. 그러니까 조선일보의 홍준호 발행인이 뭐라고 저한테 얘기하냐면 앞으로 조선일보는 뉴욕타임스를 이길 겁니다. 적어도 동아시아 뉴스만큼은. 그동안은 언어의 한계로 조선일보가 그냥 한국 언론이었어. 근데 업스테이지랑 같이 하면서 영어로 하는데요. 아마 태국어, 인도네시아 이렇게 나오게 되면 태국어 전공자 한 명은 쓰지 않겠어요? 일자리가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늘어나는 거죠. 왜? 우리가 안 하던 일. 예전에는 조선일보가 어떻게 우리가 태국어판으로 700기사를 하루에 다 해? 그건 엄두로 내지 못한 욕망일 뿐이었어요. 욕망의 축에도 안 들었어요. AI가 나오니까 이제 조선일보 그게 가능해진 거예요. 그게 가능해지니까 태국어 전공자가 아마 하루에 4시간은 일할 것 같은데요. 700개 기사를 한번 쭉 읽어보는 시간은 필요할 거 아니에요, 인간이. 그러면서 계속 업데이트 하는 거예요. SBS 어떻게 됩니까? 요즘 우리 JTBC도 지금 위험했잖아요. 지금 방송사들이 다 걱정하고 있죠. SBS는 인도네시아로 자막을 다 넣고 다 하는 거예요. 이제는 뭐 우리나라 콘텐츠를 좋아하는 나라에 이렇게 글로벌하게 자막을 입히고 캡션을 넣어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글쓰기의 도구라든가 번역 이런 것들이 단순히 통번역가가 앞으로 없어질 거다. 글쎄요. 알 수 없다라는 거죠. 더 많은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작년에 그렇게들 프로그래머가 없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BLS, 여러분 정말 직업이 궁금하면 BLS라는 사이트를 잘 알아보세요. 미국 노동통계국 사이트인데요. 거기 가면 직업 이름을 잘 쳐져 놓으면 34년까지 어떻게 되는지 나오는데요. 프로그래머는 6% 감소한대요. 감소해요. 그리고 재밌는 건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15% 증가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젠 코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 개발이 굉장히 쉬워진다는 거죠. 그럼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더 많아지죠. 최근에 제가 만난 사업가가 있는데 그분이 치과와 치공사들 사이에 프로세스를 디지털화하고 있어요. 옛날 같으면 그거는 안 한 거예요. 근데 요즘 AI와 디지털이 발전하고 가격이 싸지니까 치공사와 치과 병원 사이도 이제 디지털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포기하고 있던 디지털화의 영역을 이제 AI가 담당해서 바꿔나가면서 거기서 또 다른 번영과 일자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가장 이거 혹시 매듭이 모르셨던 분? 매듭이 몰랐다. 아시는 분? 모르는 분 매듭이 이거 희한한 회사잖아요. 올해 4월에 뉴욕타임스에 크게 났잖아요. How AI helped one man and his brother build a 1.8 빌리언. 네. 만든 지 2년도 안 되는 회사인데 작년에 6천억 매출이 났어요. 올해는 조단위 매출. 회사 몇 명? 원맨 앤 히즈 브라더. 최근에 한 명 뽑았는데 자기 동생 뽑았어요. 네. 여기 뭐 파는 게 뭐냐면 마운자로 위고비 뭐 이런 거, 비아그라, 시알리스 이런 거 파는 거고요. 간단한 가벼운 처방을 받고 온라인에서 그 물건을 사는 거예요. 약을. 우리나라에서 안 되죠. 우리나라 규제 진짜 많이 없애줘야 됩니다. 그래야 AI로 많은 가치를 일으키죠. 이 회사에서 전화 많이 온대요. 전화 오면 다 누구 목소리? 사장님 목소리. 왜? 11랩스라는 회사의 솔루션을 이용해서 자기 목소리로 전화를 다
AI가 거는 거죠. 근데 AI가 걸면 전화 끊는 사람들이 생겨.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사람들도 채용했어요. 용역 회사를. 그래서 몇십 명, 몇백 명 회사를 사람들 고르면서 그 사람들은 사람이 전화를 해요. 왜? AI라고 해서 따지면서 끊는 사람한테는 사람이 전화해서 그 사람이 가족이 어떻고 자식이 누구고까지 다 알게 해서 원하는 서비스를 하는데 그 사람 일하는 사람조차도 AI를 써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일을 한다. 여기 혼자서 막 조단위에 매출을 하니까 미국 회사를 평가하는 기준이 이제 너네 회사는 1인당 얼마 버는 회사야? 1인당 매출액을 따지는 그런 시대가 됐고요. 미국의 금융 쪽도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3천만 원으로 창업했어요. 2만 달러. 더 이상 돈을 투자받지 않았어요. 돈이 필요 없는 사업이든 만들어. 그래서 2만 달러로 1조짜리 회사를 만들었다. 그래서 미국의 지금 벤처캐피탈이 야, 앞으로는 우리의 역할이 뭐야? 그동안은 우리가 벤처기업에 투자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도 돈을 벌고 벤처기업도 성장하는 구조였는데 AI를 써가지고 이렇게 투자를 안 받고도 사업을 하는 회사들이 생겼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요즘 얘기하는 AI 네이티브 회사고요. AI 네이티브 유통, AI 네이티브 전자상거래, 또 AI 네이티브 제조, 프라이트 머신 이런 회사는 뭐냐면 이렇게 어떠한 제조를 이런 것들의 조립으로서 연결해서 회사 굉장히 이제 공장의 모양을 계속 플렉시블하게 바꿀 수 있는 거고요. 또 프리폼이라는 회사도 AI 네이티브 제조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다. 이것도 참 나중에 한번 찾아서 들어보세요. 이 작은 기다림, 쿨이란 쿨의 노래인데요. 너무 좋은데 전 쿨의 작은 기다림은 잘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소울 튠스 레코드라는 곳에서 만든 이 작은 기다림이라는 버전인데 너무 좋아요. 지금 보면 조회수가 100만 가까이 넘었고요. 여기 지금 댓글 읽어보면 미쳤네. AI가 어디까지 가냐. 네. 이건 최고인데 원곡보다 이 노래가 더 좋다. 이 말이 딱 맞아요. 미안한 얘기지만 원곡보다 이 노래가 더 좋아요. 그럼 쿨은 열받아야 되냐? 조회수 100만 번이 일어났기 때문에 누가 돈을 벌냐? 이 회사는 하나도 돈 못 벌어요 지금. 왜? 쿨의 원작으로 리메이크했기 때문에. 쿨이 돈을 버는 거예요. 이게 AI 플러스 이코노미죠. 소울 튠즈 레코드는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지 주목돼요. 사람 댓글이 뭐 빨리 판내서요, 뭐 투자하세요, 저랑 일해요, 막 엄청 많이 댓글에 보면 한번 꼭 보세요. 나중에 들어보세요. 그라임스라는 가수 아시죠? 일론 머스크의 애인이었죠. 애기도 낳았나? 기억이 안 나요. 그라임스는 자기 목소리를 공개했어요. 그래서 자기 목소리로 어떤 AI로 음악을 만들면 거기서 수익이 나면 5대5로 나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라이프 스코어 뮤직이라는 회사는 이제 많은 음악가들이 자기가 만약 기타 연주자라는 사람 기타 연주한 거를 여기에다 주고 드럼 잘 치는 사람 드럼 잘 연주한 걸 주고 해서 어떤 곡이 이 원 저작자의 드럼이나 기타나 뭐 목소리나 이런 게 들어가서 만들어졌으면 그 저작권을 배분하겠다. 아까 필립 수자가 그죠? 기계 음악의 폐해라는 글을 써서 막 수금기와 LP 산업을 반대했지만 나중에는 그걸로 큰 돈을 번 것처럼 지금은 과도기에서 결국 모두가 같이 돈을 버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다는 거죠. 프로라타라는 회사도 비슷한 거예요. 내가 만약 여러분들이 어떤 꽃꽂이에 관련된 좋은 컨텐츠를 만약 생산하는 분이야. 그러면 만약 프로라타한테 연락해서 야, 너네 AI 대답에 내 결과가 나오면 그걸로 돈을 벌면 나한테 돈을 줘. 이렇게 하는 거죠. 웨스트민스터 어떤 댓글 보니까 프로라타 같은 이상한 어려운 미국 회사 기업 사례가 많이 들어가서 힘들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것도 힘들구나. 근데 저는 사실 여러 외국 회사 사례를 많이 집어넣었어요 책에. 그렇게 된 게 아직 우리나라에 없지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한번 참고해 보셔라 해서 여러 낯선 유명하지 않은 유명한 회사에 뭐 이름 넣어서 뭐야 엔비디아 뭐 이런 회사 자꾸 이름 넣어봤자 다 아는 내용이고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만한 회사들 하지만 저도 신기한 회사들 이름을 많이 넣었습니다. 책에 보면 제가 AI로 음악을 만들어 보면요. 따다다다 만들면 만드는 시간은 1분인데 만든 곡이 2개 나오면 그게 6분 4분짜리 음악이 2개 나오니까 8분이죠. 8분짜리 음악을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은 1분이야. 좀 허무하죠?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되겠냐? 앞으로는 사람들이 음악을 저장하지 않겠구나.
그냥 음악이 흘러가겠구나. 완성품이라는 것이 소멸할 줄 모르겠구나. 그래서 모르겠어요. 제가 만약 굉장히 훌륭한 작가가 된다면 앞으로는 제가 책을 파는 게 아니라 저의 DNA, 책 DNA를 팔 수도 있겠죠. 야, 이경정 같으면 여기 대해서 뭐라고 했을 것 같아? 하면 대답하면 그래 10원 줄게. 예. 책의 페이지를 파는 게 아니라 저자의 DNA를 파는 거죠. 저는 레디오헤드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레디오헤드가 요즘 신곡을 안 내서 슬픈데 만약 레디오헤드가 자기의 음악 DNA를 파는 서비스가 있다면 저는 쓸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이런 분위기에 나 오늘 지금 1시간 드라이브 해야 되는데 레디오헤드 곡을 듣긴 하는데 레디오헤드랑 로제 스타일을 섞어서 한번 만들어줘. 1시간 동안 좀 알려줘. 그럼 레디오헤드가 갑자기 아파트 하면서 막 노래 부르는 거죠. 예. 그러면 레디오헤드도 돈을 벌고 로제도 돈을 벌고 저는 세상에 전혀 없었던 음악을 감상하면서 가는 거죠. 근데 만약 그걸 제가 저장해서 만약 다른 데 팔면 또 저도 돈을 벌고 레디오헤드도 돈을 벌고 로제도 돈을 벌면 되겠죠.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실험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점점 생산 비용과 거래 비용이 제로화에 가까우면 욕망은 점점 폭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AI 시대의 소비자는 더 이상 브랜드화 되어야 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뭐 지금은 그래도 쿠팡이라는 브랜드가 있죠. 배달의 민족이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근데 만약 올해 말하는 분명히 KTX SRT를 예약하는 AI 에이전트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야, 그냥 새벽에 막 누르는 게 아니라 내일 아침 10시에 부산 출발해야 되는데 좀 난 지금 잘 테니까 내가 너한테 토큰값 2,000원 넣어줄 테니까 2,000원 한도에서 열심히 잘 해봐가지고 좀 KTX SRT 둘 중에 하나 사봐. 그런 게 나오면 그런 AI 에이전트가 나오면 걔는 앞으로 음식도 배달시키고 여러 가지를 다 시킬 수 있겠죠. 그런 게 이제 AI 에이전트죠. 의사도 아마 마찬가지고 연애도 그렇게 되겠죠. 요즘 미국의 데이팅 앱은 남녀 이렇게 스와이핑하는 게 아니라 남자의 AI 에이전트랑 여자의 에이전트가 먼저 만나가지고 먼저 대화해요. 그래서 우리 대화해보니까 니네 주인이랑 우리 주인들 만나는 게 괜찮겠다. 예, 이렇게 이제 방자와 향단이가 먼저 이제 만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런 이미 갤럭시 S26이 택시 불러줘 하면 택시를 잡아주겠다라는 그런 광고도 이미 한 상황이고요. 한국의 파이낸스는 이제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그런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을 위해서 AI 에이전트가 일을 대신해 주는 거죠. 또 누아라는 회사는 주말이나 밤에 항공표를 변경하는 게 그동안 어려웠죠. 왜? 사람이 해야 되거든요. 일단 항공권은 되게 비싸고 되게 실수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AI로 하기 어려웠는데 한국의 누아라는 회사는 이런 것에 도전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자, 앞으로 이런 소비자와 제공자가 있는 그 사이에 여러 종류의 AI 에이전트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I끼리 먼저 데이트를 하는 그런 회사들도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피지컬 AI, 그죠? 올해 4월 달에 드디어 인간 마라토너보다 더 빨리 뛰는 로봇이 나왔죠. 하웨이에서 만든 회사. 작년에 4월에도 제가 가봤습니다만은 그때는 원격으로 로봇이 달렸는데 올해는 자율주행으로 달려서 드디어 이제 마라톤의 알파고 순간이 왔습니다. 알파고가 딱 10년 전에 왔잖아요. 그럼 앞으로 10년 후인 2036년이면 꽤 길거리에 얘네들이 뛰어다닐 것 같다. 네. 그런 생각은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율주행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미국의 뉴욕과 LA를 50시간 만에 운전자 개입 없이 여행한 사례들이 나오니까 지금은 약간 GPT-3 정도 나온 수준. 그럼 한 2, 3년 후에는 이제 자율주행의 어떠한 이제 챗GPT 순간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도 많은 자율주행 경험을 많이 안 해보셨지만 이제 앞으로는 그냥 내 차에다가 뭔가를 설치하면 그냥 자율주행이 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현재 지금 엔비디아의 알파마이어라는 게 약간 그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그런 시대가 조금씩 올 것이다. 지금 이건 뭐냐면 베이라는 회사인데요. 독일 회사인데요. 라스베가스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냥 렌트카를 부르면 렌트카를 원격으로 사람이 운전해서 오는 거예요. 원격 운전으로. 그럼 내가 렌트카를 아무 때나 불러가지고 운전하고 나중에 놀 때는 또 다시 원격으로 가는 거죠. 베이라는 회사고요. 여기는 홀로라이드라는 회사는 뭐냐면 앞 자율주행 시대를 대비해서
차 안에서 사람들이 엄청난 이런 막 이상한 콘텐츠, AR, XR 콘텐츠를 막 즐길 거라는 거죠. 지금은 자동차 안에서 그러기 어려운데 이런 카 엔터테인먼트를 이제 새롭게 하는 회사들이고요. 이 중국 회사인데요. 이 LEG라는 회사예요. 되게 멋있어요. 저 차가 갑자기 해변에 이렇게 저 안에서 드론이 끄집어져 나와요. 드론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은 여기서 자고 구경은 드론에서 하고. 약간 이런 시대가 지금 특히 이제 중국은 이렇게 저고도 비행에 대해서 굉장히 앞서 나가고 있죠.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아마도 2030년대에는 우리가 이제 차를 딱 북한이랑 좀 사이가 좋아서 통달하거나 아니면 속초 고성 이런 데서 배 타고 블라디보스토크로 한번 내 차를 하나 데리고 가면 얘가 러시아, 중국 다 해가지고 저기 북유럽까지 그냥 차로 가겠죠. 그러면 그 사이에 호텔은 필요 없죠. 그냥 자율주행으로 여러 가지 삶이 바뀌는 시대가 오지 않겠는가. 제가 책에 보는 로봇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지혜라는 얘기를 좀 썼는데 현대차 노조가 아틀라스를 많이 반대하고 계시지만 저는 차라리 지금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이 계단이 있는 거는 우리가 웬만한 사람 계단 올라가니까 그죠? 그럼 여기 지금 바퀴 달린 로봇은 못 올라오죠? 그죠? 우리가 인간에 맞춰준 환경에 현재 로봇을 빨리 끌어들여야 우리한테 맞춘 로봇이 나오게 되죠. 만약 아틀라스 노조가 그걸 반대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현대차가 그냥 여기는 사람 아예 없는 로봇을 공장을 만들자. 그럼 어떻게 되죠? AI 네이티브 팩토리가 돼버리면 거기에는 이제 중국식으로 다크 팩토리가 돼서 그냥 캄캄해서 사람 자체가 들어갈 수 없는 공장이 되겠죠. 아예 초기에 로봇을 자꾸 받아들이는 것이 오히려 로봇이 우리 인간 사회에 맞추게 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연구들도 로봇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올 것 같고요. 작년에 저희가 했던 연구인데 이 귀의 침샘 줄기세포를 있는 이 꽈리를 세는 거예요. 치과 의사님이 만든 벤처를 도운 건데요. 저희 보면 131개라고 저희 AI 시스템이 저 꽈리의 수를 세고 있는데요. 그전에는 사람이 세니까 어떤 사람이 세면 200개고 어떤 사람이 세면 300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AI가 세니까 사람들의 고통도 줄이면서 자동으로 이제 침샘 줄기세포를 재생하는 약을 계속 밤새 실험하는 거예요. 리버풀대 화학과에서 만든 이 실험 로봇은 얘는 사람보다 1000배 빨리 실험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은 없어집니까? 아니죠. 사람은 이 실험을 기획하는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아예 원격 로봇 실험실이 나오고 있고요. 이 책에 보면 여러분 장정일 씨의 시 참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제가 죄송해서 중간에 좀 중략을 했어요. 모든 시를 전제할 수는 없어서. 이 참이 뭐냐면요. 우리 시베리아에 사는 동물인데요. 우리가 겨울에 시베리아를 걷다 보면 갑자기 캄캄해지고 눈이 막 오면요. 집이 어디로 가야지 모른대요. 얼어 죽겠지 나는데 뒤에 누가 친대요. 딱 돌아보면 곰같이 생긴 놈인데 얘가 씨 웃고 있대. 그럼 우리가 칼을 꺼내가지고 이 씨 웃는 놈한테 배를 쫙 갈라가지고 상자를 다 꺼내 먹어요. 그래서 허기를 달래고요. 그 뱃속에 우리가 딱 들어와가지고 잠을 자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해가 뜨고 눈이 그쳐가지고 집을 갈 수 있어요. 집에 가서 딱 도착하는데 집에서 가족들이 어떻게 살아 돌아왔어? 어떻게 사는 거야? 했더니 근데 내가 말할 수가 없죠. 난 참을 칼로 이렇게 배를 가르고 창자를 먹고 걔한테 자다가 왔어. 근데 우리 책에 잘못했어요. 이게 산해경에 나오는 동물로 제가 책에는 썼는데요. 제가 며칠 전에 장정인 작가를 만났더니 아니래요. 장정인 작가님은 직접 만든 동물이래요. 가상은. 천재죠. 네. 그래서 제가 작가님의 참이 AI와 너무 똑같은 것 같습니다. 가상의 동물이기도 하고. 강정 작가님이 그 산해경을 읽고 사람들한테 산해경에 나오는 여러 짐승 거기도 가상의 동물인데요. 그걸 보고 당신들도 한번 가상의 동물을 한번 지어봐라. 그런 이제 시작 강의를 할 거예요. 이제 그러면 가지고 자기는 참이라는 동물을 새로 가공의 동물을 창조했는데요. 저는 이게 AI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AI를 충분하게 써요. 그리고 배를 가르고 창자를 갈라먹고 그 속에 잘 자고 아침에 살아 돌아왔는데 너 어떻게 살아 돌아왔어? 그러면 AI 덕분에 살아 돌아왔다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프로는 뭐예요? AI를 충분히 잘 써도 AI
PPT로 썼다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간이 다 지나서 제가 지금 그래도 몇 장 안 남았네요. 다행이다. 이거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또 하나 이슈가 있죠. 너 AI를 쓴 건 잘한 거야? 네. 어떻게 됐죠? 여기 왼쪽에 앤디 워홀의 더 팩토리의 사진이에요. 앤디 워홀은 모든 작품에 앤디 워홀의 이름이 되어 있지만 사실 누가 했습니까? 저기 앤디 워홀을 되게 사랑했던 여러 사람들이 같이 작업한 거죠. 심지어는 그 장소를 더 팩토리, 공장이라고까지 불렀어요. 마크 로스코 잘 아시죠? 저 레드라는 작품인데 이 연극도 있는데 연극에 보면 마크 로스코의 조수와 마크 로스코가 굉장히 논쟁하는 것들, 토론하는 것들이 나오는 연극인데요. 마크 로스코조차도 혼자 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조용남 씨, 그죠? 어떤 사람을 대작시켜가지고 고소도 당했지만 결국 어떻게 됐죠? 무죄로 나왔죠. 조용남 씨 작품을 보면 다른 사람이 그렸지만 조용남 저기예요. 그 이상해요. 네. 좋아요. 네. 조용남이 떠나는 거죠. 딴 사람이 그렸다 하더라도. 디에고 리베라. 여러분들 아시죠? 누구의 남편이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프리다 칼로. 네. 넷플릭스에도 참 좋은 영화 있었는데. 네. 디에고 리베라 되게 나쁜 놈이죠. 그 영화 보면. 진짜 나쁜 놈인데. 그래도 훌륭한 작가는 맞죠. 이분도 다 이거 누가 했어요? 조수가 한 거죠. 네. 그러니까 누가 했느냐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 위에 기획이 중요한 거죠. 이현세 씨, 공포의 의무가. 네. 이현세 선정을 한 겁니까? 아니죠. 네. 그럼 여러분들이 AI를 통해서 그리거나 음악을 만들거나 여러분들 그렇게 잘못한 건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과도기에 있는 그런 거. 중요한 건 뭐예요? 재밌어야죠. 완성도가 있어야죠. 마크 로스코 진짜 저기서 보면 봐도 눈물 납니다. 진짜 신기하게. 디에고 리베라, 뭐 조영남, 앤디 워홀, 이현세. 예. 누구를 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기획하고 그 마지막 퀄리티를 높이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마지막 페이지인 것 같습니다. 후속 세대로 저는 이 책은 젊은이들을 위해서 쓴 거 아니에요, 사실. 후속 세대들을 위해서. 왜? 유튜브에 보면 너희들은 다 죽었다 이런 얘기 너무 많아. 그죠? AI 때문에 너는 앞에 일자리는 없을 거고 기본소득으로 너는 살아갈 거고 글쎄요. 그분들 맞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분들 맞을. 하지만 혹시 아니면 어떡하죠? 혹시 아니면. 오히려 차라리 AI가 우리를 확장할 거고 AI를 활용할 준비를 잘하는 것이 미래에 도움이 될 거야. 이렇게 가르치는 게 훨씬 저는 건설적이고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AI가 일당백, 일당천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또 AI 네이티브한 조직을 만들어봐. AI 네이티브한 직업을 가져봐. 장기 추세가 뭔지 한번 봐봐. 여러 직업을 가지고 최태원 회장님 최근에 인재전쟁 KBS 인재전쟁 3편 강의 보셨습니까? 거기도 보고 저랑 똑같은 얘기 하던데요. 지금 젊은이들은 앞으로 수십 개의 직업을 가질지 모릅니다. 직업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수십 개의 직업을 가지고 한번 두고 보시죠. 앞으로 20, 30년 같이. 그래서 오히려 젊은이들한테 어린아이들한테 야 직업이 없어진다가 아니라 야 넌 20대는 무슨 직업 받아 30대는 어떻게 바꿀래? 이 장기 계획을 세우게 하는 게 더 중요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유연성, 메타사고, 제가 틀렸네요. 맥락을 이해하고 회복 탄력성, 세상의 공감을 감지하고 공감 능력, 그 다음에 건강, 인간관계, 일하는 방식, 매너, 매력, 문화 이런 지적 자본 이런 것들 잘 갖추라고 젊은 친구들한테 얘기하면 좋겠고요. 사회적으로는 제도와 문화가 중요하죠. 작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조엘 모키르가 뭘로 노벨상을 받았냐면 새로운 기술이 들어왔을 때 이거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나라가 번영했다라는 걸로 노벨상을 받은 거예요. 조엘 모키르도 인공지능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런 나라가 더 잘 산다는 거예요. 막스 베버의 근면성실이 결국 자본주의의 기초가 된 것처럼 사실 새 시대의 어떤 바람직한 이념을 우리가 AI 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런 인문사회의 시각에서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쓴 글의 마지막 맨 끝말에는 그 제도적인 내용들이 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의 것이 아니라 앞으로 사회가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 미래창 편집진이 그 내용을 맨 끝말에 넣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을 오버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